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지방 분권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명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양 일괄법에서 66개의 법률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인사권 독립 그리고 주민의 참여 확대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 정부의 지방 분권 계획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예전에 없던 광범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의지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방식의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 지방이양 일괄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66개 법에 571개 사무를 전부 개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각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문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여야가 하나의 법으로 먼저 해결하자.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그 일괄 이양 법안을 제정하는 걸로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일괄 이양법이 발효되면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만 그것과 저촉되는 옛날 법들은 차근차근 정비를 해가야 하는 그런 과제는 남습니다. 이 지방자치의 내실화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가장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 중앙과 지자체 간 단순한 권한 배부 차원이 아닌 효율적인 지방 이양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키자는 전략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 분권의 초석이 되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제 추진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로 명확하게 이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 27년 동안 국가사무 중 지자체로 이양이 확정된 단위 사무는 3,101건이었고 이 중 완료된 단위 사무는 1,982건으로 이양 확정 대비 이양 완료 건수는 약 63.9% 수준이었습니다. 총리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개별 법령을 하나씩 고치는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 법령이 어디 소관이냐 하는 문제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인용하신 통계가 조금 그 과거 것인 것 같은데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양률이 75.7%. 아, 예. 네. 예. 또 조금 더 들어보면 과거 권한 이양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핵심 과제는 역대 정부 모두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기능의 다수가 집행사무에 편중돼 실제 재배분 체감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처의 기주의와 관심 부족,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그 내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체로 중앙정부 뜻대로 억누른다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표방했던 것에 비하면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또한 이번 정부의 지방 분권안 발표에 대하여서는 한영의 목소리와 함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사실 혼재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법률안 개정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이 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또다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의 연속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당초 9월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모두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 발표안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는 거로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재정분권을 2020년까지는 1단계, 22년까지는 2단계에 걸쳐 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일각에서는 매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원칙으로 고수했다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에서 7대3으로 조정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예. 재정분권 발표에서 당초 지방분권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득세가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득세는 물론 재정당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징수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을 다시 재배분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소위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에 할애하는 지방소비세 부분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채택하게 된 거라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재정 확정으로서는 지방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이전되는 사무를 보는 수준 이외에는 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썩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또 재정당국이 국가 살림을 또 알뜰하게 살아야 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율대로 가려면 그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리는데 10조, 20조 단위가 움직여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들의 국민들의 담세 여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가는 사무이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임성 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차근차근히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문제를 완료하려고 하니까 저도 7대3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위원은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은 현실적으로는 재정의 문제이겠지만 그 뒷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 문제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정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두 거대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네. 총리님께서는 지방정부를 운영하셨던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그런 심정을 조금 저도 느낍니다. 막상 중앙정부 와 보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부진하고 또 복지 수요가 팽창하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냥 이런 문제들을 지방에만 맡기기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요. 아까 7대3을 일단 목표로 수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6대4라는 목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자치발전협력회의 예전에 대통령께서 개헌이 되면 하시려고 했던 제2국무회의 같은 것이 이제 개헌이 좌절됨에 따라서 자치발전협력회의로 되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많이 협력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해갈 겁니다. 예. 아무리 제도가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정부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방분권은 법과 제도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앙정부는 예산과 조직이라는 권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통제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고 마치 본인들이 통제하는 기관 정도를 인식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분권 단계적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것은 그간 행해져 오던 중앙정부의 행위에 대한 불신의 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방분권에 대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 분권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총리님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사실은 개헌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그냥 정치적 목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비슷하게라도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고요. 이번에 윤 의원님께서 지방의 그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기획재정부 우리 김동연 부총리,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이 이 정도에라도 합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재정분권 분야가 참 진통을 많이 겪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합의에 이른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발전협력회의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고 모든 시도지사와 또 그 각 단계별 협의체장, 지방자치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의회, 또 기초단체, 기초의회 이렇게 그런 분들과 또 부족한 저도 그 멤버가 돼서 함께 협의를 해나갈 테니까요. 그걸 통해서 착실하게 자치분권이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장관님. 네. 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나 재정 수지 지표 등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한테는 재정분권을 안 물어보시나요? 저도 뭐 안방의 시어머니인지 부엌의 며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쏙 빼놓으시고 이렇게. 아이고 뭐 아닙니다. 예, 편하시면 아닙니다. 예. 저 총리께서 저 균 앞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 건전성 지표는 OECD에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하여 야당이나 보수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를 포기한 재정 확대라는 지적 관계에 국가 복지 등의 사회 안전망 재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정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OECD나 IMF에서 봤을 적에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냐에 대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은 뭐 사회 안전망, 인적 투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혁신 성장을 위한 미래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세대한 부담이 아니라 미래 세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리 경제의 그 역동성을 만드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정부 지출 예산 키워드를 분석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일자리 그리고 경제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다만 이전 두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전략의 차이점은 재정 운용 전략에서의 긴축 재정인가 재정 확대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 재정을 하였다는 2014년, 2015년의 재정 수지를 보면 2%, 2.4%로 과도한 재정 확대라고 하는 2018년에는 1.7%보다 오히려 적자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즉 예산의 폭은 증가했으나 세수가 그만큼 확대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13 그때는 사실은 그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서 재정 당국으로서 압박을 많이 받을 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7.4%의 그 총지출 증가율을 하면서 상당히 확대 재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 초과 세수가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좋게 얘기하면 재정 건전성을 저촉해 하는 식으로 했지만 정부가 당초 의도한 정도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그 확대 정책을 쓰는 데는 조금 제약을 결과적으로 받았다는 그렇게 저희가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이 뒤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경기 부양 어떤 걸 이유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 2%의 재정 적자 수준으로 재정 관리를 해왔고 이런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크게 얘기하면요. 지금의 재정 정책, 내년도 예산과 앞으로의 중기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 해외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그것은 거의 뭐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확대 재정에 쓰일 돈을 어디에 쓰냐는 문제가 키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거시 재정 정책에 있어서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보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하신다면은 이 돈을 어디에다 제대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2015년 보면 IMF는 낮은 수준의 총수요가 투자 의욕을 꺾고 저투자가 다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성장률을 침식하는 악순환을 거론하며 재정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OECD에서는 한국의 고용 정책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순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주로 공무원 정원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차지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장관님? 내년도 예산 23조 5천억 소위 그 일자리 예산 중에서요 84% 정도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성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그 재정에서 이제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신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3조 5천억 일자리 예산 자체도 84%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우리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예산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 여러 정책들, 규제개혁 또는 혁신생태계 조성, 창업 촉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지게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고 재정에서 쓰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 오히려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장에서의 그 만드는 일자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하던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이 삭감된 분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은 그 과거에도 쭉 해왔던 예산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더 중점을 두거나 비중을 그 조금 더 올린 건 있을지 몰라도 그 대부분의 그 정책의 내용과 방향들은 그 쭉 과거에서 해왔던 일이고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부에서도 적극적 노동 정책이라든지 또 사회 안전망 정책 또는 노동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본의원은 분명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예산 확대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생각과 같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윤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